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라면서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다수가 어머니, 누나, 형이 그 특별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면 어린 동생이 특별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저희 누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누님 이름만 떠올려도 눈에 눈물이 고이곤 하죠. 다 큰 남자가 뭐가 그리 애달파 누나 타령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가족은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말해 한량이었죠. 술, 여자, 도박 등등의 유흥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 제대로 만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유산을 제법 남긴 할아버지 덕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았고 그 돈 다 쓰고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와 누나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있는 재산을 마구 퍼다 밖으로 나르는 아버지를 막지도 못하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 어머니가 일을 하셔야 했고 저보다 6살이 많은 누나는 살림을 하느라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보낸 시간보다 누나와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제게 누나는 보호자이자 친구이기도 한 존재였습니다. 제 기억에서 누나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밥도 챙겨주었죠.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하루 종일 제가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칭찬하는 말도 많이 해주면서 제 기를 살려주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아들 누나 말 잘 들었어? 오늘도 크느라 고생했네? 라며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누나를 품 안 가득 안고 다독여 주시며 우리 딸 오늘도 고마워. 엄마는 우리 딸만 믿어. 알지? 라고 누나를 달래주시면서 저녁밥을 먹곤 했습니다. 누나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는 어머니 일하시는 곳에서 혼자 놀다가 누나가 나타나면 같이 놀 사람이 생기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얼른 더 커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고 단순히 누나가 없는 시간을 때울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빠져라 누나를 기다리는 저를 보시며 우리 항남이 누나 기다리다가 기린이 되겠어. 심심하지? 엄마가 얼른 끝내놓고 놀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일은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일이 많으셨거든요. 어머니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저희가 먹을 밥을 지으셨죠. 하나는 누나, 하나는 저, 하나는 어머니가 먹을 수 있게 도시락을 3개를 싸셨고요. 반찬도 별거 없이 김치, 달걀, 장조림, 콩조림, 시금치, 콩나물 정도를 돌아가며 싸주셨지만 저는 그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가끔이지만 싸주시는 김밥도 맛있었고요. 그 도시락을 들고 제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가면 어머니가 일하시던 봉제 공장에서 저는 누나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공장장 아저씨가 한쪽 공간에 돗자리를 깔고 제가 앉아 놀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에 일하시는 어머니 곁에서 있을 수 있었죠. 그 돗자리에서 책도 보고 뒹굴뒹굴 혼자서 놀다가 지쳐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오셔서 함께 도시락을 먹고 더 놀다 보면 학교를 마친 누나가 저를 데리러 와 누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누나는 제일 먼저 제 간식을 챙겨주었고 간식을 먹지도 않은 누나는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누나를 돕는다고 하긴 했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죠. 저녁 때 어머니께서 장을 봐 집으로 돌아오시면 누나는 그때부터 숙제를 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려주셨죠. 저는 지금도 그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누나가 심각한 얼굴로 엎드려 숙제를 하면 저는 그 곁에서 누나를 구경했고 어머니는 그런 저와 누나를 보며 음식을 하시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죠. 그때 나던 음식 냄새와 사각거리는 누나의 연필 소리, 어머니의 흥얼거림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었기에 머릿속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평화롭고 따뜻한 행복 속에 아버지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나타나 드르렁 코를 골며 자기만 하다가 어떤 날은 화장기 짙은 낯선 여자를 데려와 어머니 방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밤늦은 시간에 나타나서는 자고 있는 저를 깨워 간식 사왔다며 먹으라고 들이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낯설고 싫어 어머니 뒤로 숨으면 사내 자식이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디에다 써? 지 엄마 닮아 저러지. 당신의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라며 소리를 빽 지르곤 했습니다. 어머니께 달라는 돈이라도 받은 날이면 휘파람을 불며 대문을 나서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뒷모습은 지금도 치가 떨릴 정도로 싫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휘파람을 불며 나서는 아버지 앞에서 제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힐끗 보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그런 표정을 안 지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 아들이 넘어져 있는데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가버리는 모습에 안 그래도 없던 정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한 번쯤은 되돌아볼 법도 한데 한 번을 그러지 않으시고 그저 저와 누나에게 그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차지한 안방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누나와 제가 지내는 방에서 아버지가 다시 나갈 때까지 지내시고는 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누나와 겸상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와구와구 먹었죠. 저도 안 하는 반찬 투정을 해가며 다 먹고 담배까지 피우면서요. 그런 아버지가 친입자 같아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건 없건 저희가 지내는 방식은 똑같았지만 누나는 유난히 바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술 심부름도 시키고 담배 심부름도 시키면 누나가 다 다녀오느라 집안일 하랴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랴 누나가 바빴습니다. 그렇게 지내길 3일을 넘긴 적은 없지만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던 저녁 풍경이 달라져 아버지 눈치만 보는 누나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점점 더 돈 때문에 시달려 저녁에 가계부를 쓰시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져 누나는 공책도 아껴 쓰고 연필도 아껴 썼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로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는 게 영 싫었습니다. 걸핏하면 사내 자식이 어쩌고 하며 저에게 면박을 주는 것도 싫었고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다가 그나마 있는 돈을 챙겨 집을 나서는 뒷모습도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어머니와 누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제가 막아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다른 때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전보다 까매지고 온몸이 퉁퉁 부은 채였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황달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배도 엄청 나오고요. 아마 간암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제게는 별 말을 안 하시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당분간 집에서 병수발을 해야 해. 그러니 집에서 조용히 놀아야 해. 라며 슬픈 눈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혹시나 아버지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진 않을까 조심했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누나는 그런 아버지가 밉지도 않은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 곁에서 이런저런 수발들을 들었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물수건으로 이것저것 닦아주기도 하고요. 간혹 아버지가 잔뜩 잠긴 목소리로 누나에게 험한 말을 하는데도 누나는 아랑곳 없이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 바람에 누나가 저와 놀아주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싫고 아버지도 싫고 그냥 그때 상황이 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남매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오래였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진 모르겠습니다. 가을옷을 입던 계절을 지나 봄옷을 입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제게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누나와 저녁을 먹으려 앉았다가 안방에 아버지를 챙기러 들어가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우시면서 나왔을 때 얼굴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어머니의 그 말에 아버지에게 달려가더니 아버지! 하면서 우는데 저는 눈물도 안 나오고 그 낯선 상황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장의사가 집으로 오고 아버지를 염을해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그저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대째 외아들이었기에 가까운 친인척도 없었고 그간 행실이 안 좋고 있는 재산 다 팔아먹은 탓인지 손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일하시던 봉제 공장 분들과 동네 분들이 다였죠. 아버지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차려진 장례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는 우시다가 손님이 오시면 상을 차리고 또 치웠습니다. 그러다 지쳐 아무 곳에 쭈그리고 졸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이 보이는 작은 방이 무서워 누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와 누나, 제가 온전히 전처럼 남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전처럼 웃지 않으셨거든요. 누나는 그런 어머니 눈치를 더 많이 보며 집안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오시기도 전에 저녁을 미리 지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처럼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어도 전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 왜인지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나는 어머니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 우리 항남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책을 읽고 말썽도 안 부리고 착하게 굴었습니다. 전처럼 제가 좋아하는 집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눈에 띄게 말라가셨습니다. 공장에 가시면서 싸간 도시락을 반도 못 드시는 날도 많았고 저녁밥은 저희가 먹는 것만 보시면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누나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지 죽을 끓여놓기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김치볶음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의 노력은 아셨는지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우리 하연이가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네. 엄마가 미안해. 얼른 기운 차릴게. 라고 말씀하시며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공장의 아저씨들이 어머니를 업고 공장 밖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놀라 울면서 따라가려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누나 올 때까지 기다리자. 엄마는 어른들이 모시고 갔으니 괜찮으실 거야. 라면서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며 울며 뛰어갔지만 다른 어른들도 저를 잡으며 다시 돗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통에 저는 돗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누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누나,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 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누나는 제가 울면서 하는 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이내 알아듣고는 제 손을 잡고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팔에 기다란 호스를 연결한 채 눈을 감고 계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처럼 갑자기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무섭더라고요. 누나도 무서웠는지 저를 꽉 안더니 몸을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훌쩍이거나 흐느끼는 소리는 내지도 않더라고요. 행여나 어머니가 깨실까 염려가 되어 누나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그렇게 지켜보는 줄도 모르시고 한참을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오신 공장 아저씨들도 공장으로 되돌아가시고 누나와 저만이 어머니 곁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제 기억에 의사 선생님께서 누나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누나가 나중에 제게 말해주길 어머니는 빈혈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셔서 몸이 약해져 아프신 거라고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며 좀 쉬시는 거라고, 깨어나시면 주사 다 맞고 집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하는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도 저처럼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의 품에 파고들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주사약이 반쯤 남았을 때 어머니는 눈을 뜨시고 주변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눈물이 터졌고 누나는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공장에서 쓰러지셨대요. 밥을 너무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잘 먹어야 한대요. 라며 어머니께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아휴, 괜히 돈만 많이 들게 생겼다. 미안해. 라며 말씀하시더니 흑흑거리며 우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저와 누나는 엎드려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저 두려운 마음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종종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 공장에 없을 때도 쓰러지셔서 도시락을 먹으러 갔다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점심 먹으러 공장에 가 밥을 먹고 누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오곤 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더 어머니께서 쓰러지고 나니 놀라는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전처럼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녁 시간에 주로 누워 지내셨습니다. 전처럼 콧노래도 흥얼거리지 않고 기운 없는 얼굴로 누워서 계시면서 누나와 제가 뭘 하는지 보시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식사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지만 결국엔 반밖에 담기지 않은 밥도 남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공장에 가시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일어나질 못하시고 자꾸 쓰러지셨거든요. 누나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집에 일을 다니러 다닌다며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누나가 17살이었죠. 그 꽃다운 예쁜 시절을 누나는 어머니와 저를 먹여 살리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사고 병원을 다니게 하느라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집에 가 청소, 빨래, 음식들을 하고는 또 집에 와 청소, 빨래, 음식을 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 저를 먹였습니다. 이게 구하기 어려운 거래. 맛있게 생겼더라. 얼른 먹어봐. 라며 저를 하나라도 더 먹이려 노력했죠. 그 즈음부터 어머니는 죽이 아니면 못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누나는 좋은 음식을 잘게 잘라 어머니 죽에 넣어 끓여 어머니가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번번이 3-4숟가락만 드셨죠. 누나는 그런데도 인상 한 번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누나에게 미안해하시면서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가 불쌍했습니다. 누나가 공부도 잘했거든요. 시험지마다 100점을 받아오던 누나가 학교를 가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보면 어린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누나, 내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 테니까 조금만 참아. 그때 다시 학교도 가고. 라며 누나를 위로하면서도 저는 속이 상해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밝게 웃으며 "항남아, 그런 걱정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누나는 엄마 안 아프시고 항남이가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돼." 라며 웃더라고요. 웃는 누나의 그 얼굴이 얼마나 바보 같던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괜히 심통을 부리며 "누나는 바보야. 맨날 집에서 공부하면서 재미있다고 그랬으면서 나는 공부 하나도 안 재미있는데." 라고 소리치고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깨셨는지 "항남아, 하연아, 왜 그래? 항남아, 누나 말 잘 들어야지. 누나가 하라는 대로 해." 라면서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도 않고 천장을 보며 누워서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픈 어머니가 불쌍하고 고생만 하는 누나가 불쌍해서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날은 조금 나아지셨다가 어떤 날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무셨습니다. 누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차리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하연이, 오늘은 힘들지 않았니? 엄마가 집에서 누워만 있어서 미안해. 청소라도 해놔야 하연이가 안 힘들 텐데." 라며 말을 붙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누나가 겨우 일으켜야 앉아 죽이라도 몇 숟갈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그런 어머니께 "엄마, 서울에 큰 병원에 가면 고칠 수도 있대요. 조금만 돈 더 모으면 큰 병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면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나으실 수 있다는 기대로 저까지 좋더라고요. 어쩌면 큰 병원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제 국민학교 졸업식에는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아프셨으니 이제라도 나아지셔서 전처럼 콧노래를 불러주시기를 말이죠. 그런데 그 기대는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어머니는 주무시듯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 방에서 누운 채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가엾고 슬펐습니다. 그런다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장의사를 불러와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방에는 다시 한번 영정사진이 놓였고 마루와 마당에는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남매를 위로하고 걱정하시며 눈물을 흘려주시는 손님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할 만큼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누나는 울고 슬퍼하면서도 손님들까지 치르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공장 어른들과 동네 분들, 소식을 듣고 오신 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계셔서 제법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다행인 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도와주셔서 음식 준비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누나는 전보다 저를 더 챙겼습니다. 누나도 아직 어리면서 저를 챙기느라 울고 싶을 것 같은데 울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곁에 어머니 산소를 만들고 돌아오면서도 누나는 저를 꼭 안기만 했습니다. 누나는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도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 제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놓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하는 집 아침까지 차려야 해 같이 먹지도 못하고 누나는 빈속으로 가면서 제 밥은 빼놓지 않고 차려놓고 일을 갔습니다. 저녁에는 제 숙제도 봐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힘들까 싶어 종종 미리 청소를 해놓을 줄도 아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청소를 돕는 것을 고맙다고 하면서 미안해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간식을 챙겨 먹는 제가 안쓰럽다면서요. 누나는 힘들게 일하면서 고생하는데 저 혼자 마음 편히 있는 게 미안해 자리에 앉아 공부만 했습니다. 누나가 부탁을 했거든요. "항남아,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 의사 돼서
병에 걸린 사람들 다 낫게 해주는 모습 보면 누나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면서요. 그 말에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 후로는 공부만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목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며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교 1등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고향 지역의 제일 명문이라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살던 집을 팔아 제가 다니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구했죠.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그 집을 떠나면서 저희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하지만 누나는 제 대학 등록금도 미리 만들어놔야 하고 저희 둘이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사를 가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누나가 좋으면 다 좋다고 이사 가자고 해놓고 막상 이삿날이 되니 그 이상하고 서글픈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학교 가는 시간이 줄어 좋았지만 누나는 일하는 집과 멀어졌고 그 바람에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끼리만 살던 집에 살다가 문만 열면 다른 사람이 사는 방 같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은 집에 사는 것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는 그 새빵살이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어서요. 누나의 말처럼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갖게 되더라고요. 누나는 그런 저를 기특해 했습니다. 저 때문에 산다는 말도 자주 했죠. 그런 누나가 제가 고2에 올라가자마자 시집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마련한 집에 저까지 데리고 가 산다는 조건이 누나가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이유가 되어 주었죠. 저는 그런 선택을 한 누나에게 누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 나 이제 어린애 아니고 혼자서 밥 챙겨 먹고 다 해. 나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 손을 꼭 잡더니 학연아, 매형될 사람 되게 착해. 내 상황도 많이 배려해주고 너를 친동생처럼 아껴준다고 그랬어. 나는 그게 좋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고 공부해. 라며 웃는데 그 표정이 진짜 편해 보였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만난 지 4번 만에 결혼을 하고 서로를 위하며 살더군요. 제가 고3에 올라갈 때는 귀여운 조카도 태어났습니다. 매형은 누나의 말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탓인지 어른 남자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는데 매형을 만난 후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이 많은 매형은 저에게 면도도 알려주고 간식도 잘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도 저처럼 공부 잘하게 기를 거라며 책 읽어보라고 하시고는 수고했다고 용돈도 두둑히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제 방에 야식이라며 라면을 끓여와 먹으라며 챙겨주기도 하고 누나를 도와 집안일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누나는 그런 매형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가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누나는 조카를 키우며 전보다 많이 웃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입덧이 심해 힘들어했지만 태어난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아이만 보면 웃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저도 예쁘다고 웃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누나의 사랑을 받은 탓인지 병치레 한 번을 하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제가 봐도 조카 아이는 너무 귀엽고 예뻤습니다. 남자아이가 피부도 하얗고 속눈썹도 짙고 길어 마치 만화 주인공 같았습니다. 매형도 아이를 낳고 아이가 보고 싶어 더 빨리 왔다며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아이는 주변의 사랑을 먹고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저는 고3인 탓에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곁에 앉아 제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곤 했습니다.
아이는 재미도 없는 수학책을 읽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와 닮은 아이의 그 웃는 얼굴이 저는 좋았습니다. 매형과 아이는 마치 처음부터 함께한 것처럼 순식간에 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와 마찬가지로 제가 꼭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누나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가족이 그렇게 늘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가족에게 저는 꼭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했던 약속대로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좀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써보자며 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시험을 보고 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해하자 매형은 이번에 안 되면 1년 더 해봐도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처남은 꼭 붙었을 거야. 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제가 부담이 될 것 같았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함께 가자는 누나에게 누나, 내가 가서 보고 올게. 혹시나 떨어졌으면 그때는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래. 라면서 말렸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보러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합격하기를 바라다가도 실망할까 싶어 제 마음을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속도도 안 나더군요. 겨우 도착한 합격자 명단 앞에는 가족과 온 수험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을 찾으며 명단을 살피고 있는데 중간쯤 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수험 번호까지 확인을 하고는 제가 맞는지 다시 한번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만세를 외치며 방방 뛰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얼른 공중전화로 달려가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나 합격이래. 진짜 합격이래. 라며 소리를 치자 누나도 소리를 치더군요. 항남아,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장하다. 라며 누나는 자신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남의 집 일하면서 나 길러줘서 고마워. 누나, 내가 진짜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돼서 누나도 아픈 거 생기면 내가 다 낫게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항남아, 누나는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어. 우리 항남이가 너무 착한 아이라서 더 못해준 게 한이야. 먹고 싶은 거 없어? 누나가 장 보고 와서 얼른 밥 해놓을 테니까 조심해서 와. 라고 했습니다. 누나의 그 말에 저는 콧잔등이 따끔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나도 참, 안 힘들긴 뭐가 안 힘들어. 누나도 공부 계속했으면 나보다 더 잘했을 텐데. 나 누나가 해주는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거 해줘. 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나는 흔쾌히 알겠다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면 누나가 끓인 뜨끈하고 얼큰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몸을 녹이려 했죠. 하지만 저와 누나의 운명은 왜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요? 누나는 제가 먹고 싶다는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때마침 집에 빨리 온 매형에게 조카를 맡기고 시장에 있는 정육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15분이면 다녀올 거리를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매형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음식도 없고 누나도 없는 상황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 사거리에 있는 큰 병원에서 누나가 사고를 당해 있다고요. 전화를 받고 매형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조카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가며 별일 없이 누나와 만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누나와 저의 가혹한 운명은 저희를 다시 한번 생과 사로 갈라놓더군요. 누나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싸늘하게 식은 채로 누워있더라고요. 매형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쩌면 짐승의 소리 같았죠. 조카는 영문도 모르고 매형과 저의 눈물에 놀라 울더라고요. 아이를 달랠 틈도 없이
누나의 시신을 확인하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 남자가 쭈르륵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누나는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 누나가 없어도 더 반듯하게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런 다짐에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아이까지 두고 떠난 누나가 얼마나 속상할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누나 아픈 거 다 낫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기만 하는 매형도 제가 챙겨야 했습니다. 매형은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울면서 밤을 새우더군요. 갑작스러운 누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도 매형과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를 곁에 두고도 두 성인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매형이 어른이더라고요. 저보다도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밤새 누나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했다며 옷은 안 버리고 농에 둘 거야 라면서 누나가 쓰던 일기장들을 제게 내밀더군요. 누나가 나중에 처남 준다고 하더라고. 어릴 적부터 썼다고. 아이 거는 따로 있어. 누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치? 라고 말하는 매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누나의 일기를 받아들고는 한동안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저에 대한 원망이라도 적혀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누나의 일기가 궁금해지더군요. 불을 켜고 적힌 대로 오래된 순서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쓴 일기더라고요. 저는 몇 장 읽다가 너무 놀라 한밤중에 소리를 칠 뻔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라는 사람을 따라 집이라는 곳에 왔다. 아줌마는 나를 보고 웃었는데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다. 작은 아기도 있는데 날더러 누나라고 했다. 아기가 웃는 게 너무 귀여웠다. 라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주머니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엄마라고 부르지? 아기가 부러웠다. 예뻐하는 엄마랑 있는 모습이 부러웠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언제 올까?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지만 날 버린 엄마보다는 나은 것 같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나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하셨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고맙다니.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겠다.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다.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인 나를 엄마는 친딸처럼 대해주신다. 한 번도 나와 동생을 차별하지도 않으신다. 엄마에게 너무 고맙다. 엄마가 내게 큰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동생을 더 사랑해야겠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누나가 저와 친누나가 아니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하더군요. 바보 같은 누나 때문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친동생도 아닌 저를 위해, 친어머니도 아닌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누나가 너무 바보 같고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누나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대답도 하지 못하는 누나에게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참았냐고 물었습니다. 왜 친누나도 아니면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버렸냐고 물어도 누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만 그저 울면서 질문만 할 뿐이었죠. 누나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누나가 바라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어 조카를 위해 제가 누나가 했던 것처럼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카 아이는 누나를 닮아 머리가 좋은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예쁘게 잘 웃는 아이였죠. 아빠인 매형에게도 효자였습니다. 아이가 잘하는 걸 보다가 한 번은 매형에게 매형,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 새장가 가세요. 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도 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 매형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매형과 저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그 노력을 알아주는 것처럼 어긋남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처럼 우리나라 최고 대학 의예과에 합격해 의사가 되어주었죠. 과도 저와 같은 내과를 전공해 저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더니 더 좋고 큰 병원도 다 마다하고 정말로 저희 병원 부원장님이 되었습니다. 평판이 좋고 환자를 많이 보는 부지런한 선생님입니다. 누나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아이고 예쁘다 하실 텐데 조카가 그 말을 못 듣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이라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고 하면서 키우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 겪어보질 못했으니 그 부분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40이 넘은 조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저희 병원의 명의로서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매형도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요. 그래서 재혼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누나가 제일 좋으시다네요. 누나는 아마도 매형의 지고지순함을 알아보고 좋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민들레 같은 사람입니다. 겨우 2년 같이 산 아이 엄마를 못 잊고 평생을 혼자 아이만 키우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니까요. 재혼이 흠도 아닌 세상에서 말이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누나는 매형의 그런 점이 좋아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다 보고 알아버렸습니다. 아프신 어머니와 어린 배다른 남동생을 부양하느라 제 인생을 다 써버린 누나가 영원히 자신을 기억하고 그리워해 줄 사람을 찾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매형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누나가 남긴 소중한 조카가 잘 자라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준 것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카 또한 제게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워낙 어릴 적부터 순하고 영리한 아이라 싫은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들에게 조카만큼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잘 자라 제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제법 큰 회사의 변호사와 디자이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형에게 하늘에서 누나가 우리 힘들지 말라고 도와주나 봐요. 아이들이 너무 착하게 잘 커주는 것 보면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누나 말은 잘 듣긴 했는데 아이들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매형이 그래? 맞아. 누나가 처남 어릴 때 이야기할 때 그랬어. 너무 착한 아기였다고. 그래서 누나가 도와주나 보지. 착한 아기 예뻐서. 라며 배시시 웃으시더라고요. 매형의 눈가의 눈물은 저만 본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누나의 표정이 어땠는지 상상이 되어버려서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누나는 항상 그립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다가도 불쑥 눈물이 나고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이죠. 누나의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누나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와는 다르면서 비슷한 그런 그리움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누나와 손잡고 걷던 그 골목을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저는 누나의 손을 잡고 한참을 걸어 어머니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웃으시겠죠. 사각거리는 누나의 연필 소리와 어머니의 콧노래가 더 그리워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그립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모이면 별이 된다던 시 구절이 떠오르네요. 제 마음은 별빛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괜히 조카 녀석 불러다 소주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누나와 꼭 닮은 얼굴로 웃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곁에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 꼭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안 남는 것 같아요. 나이든 할아버지의 어리광을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